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에 바꾼다 5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 이동영이고요.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분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입니다. 당 홍보위원장에서 사퇴하셨던데 네. 그걸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논란이에요. 하기 싫어서 간뒀어요? 아니, 이제 경선이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너무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 있잖아요. 네. 뭐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조금 내가 어느 한 편파적으로 누굴 돕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지금 좀 그만두는 게 제가 맞다고 뭐 생각합니다. 발끈한 계기가 있었어요? 발끈한 계기가 있긴 있어요. 네. 홍보는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네. 돈이거든요, 홍보는.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다 돈인데, 이제 당에서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다 돈 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하고 좀 부딪히긴 하죠. 저는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굳이 뭐 이럴 때 무슨 돈을 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조직에 굉장히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일을 잘 해보지 않았고 또 당직자들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계속 부딪히거나 뭐 또 제 주장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홍보위원장을 내려놓기 딱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서 당사를 사고 이러느라고 요즘에 돈이 좀 먹긴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당사 산다고 또 홍보비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면 다시 복귀하는 걸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이겨야 되니까. 누가 하든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일을 해야죠. 아유, 그리고 당연히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는 제가 이제 홍보위원장직을 그만두고는 바로 우리 당 안에 디자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제 페북이나 이런데 우리 방에서 아무 컨펌도 받지 않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현수막도 마포 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기한 현수막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네. 필요하시면 다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겁니다. 방금 한 2시간 전에 TVN에서 황영철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비박신당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저 말고 다른 게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더민주에서 스카웃 하고 싶은 국회의원 있냐? 3명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손혜원을 꼽더라고요. 저야 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홍보 역할이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우리 당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손혜원 의원은 보수 성향이었지만 더민주로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진보도 이런 진보가 완전 바뀌었다. 네 당에 절대 안 간다. 정청래 이렇게. 의원이 잘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지. 그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사퇴했다니까 화들짝 놀라고 걱정하면서 네.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니 손혜원 의원이 대체할 인물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할 일이 너무 많은데 홍보위원장을 지금 사퇴하면 어떡하냐. 다시 설득해달라. 저한테 쪽지가 여러 통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홍보가 이 당의 홍보라는 것이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당 이름이나 당의 기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을 만들든지 백드롭을 하든지 어디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불편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당 이름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디자인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누가 해도 깃발 하나 아무거나 해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이것저것 운영을 해도 별로 이렇게 무리 없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선거 때가 아니면은 홍보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홍보실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소통본부에 또 아주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해나가시면 네. 굳이 제가 뭐 할 일은 그렇게 그리고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문캠프에 합류하려고 홍보위원장 사퇴한 거냐 이런 질문이 또 많았어요. 예.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는 설득해달라는 게 많았고 네.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려고 그만뒀냐. 근데 저한테 이런 실질적으로 질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추측한 사람 많아요. 네. 예. 지금은 아닙니다. 네. 네.
뭐 제가 대답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문케프를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전에도 그 얘기했다가 또 댓글로 많이들 또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 뭐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제가 누구 밑에 가서 홍보 디자이너를 맡아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쯤이 될지는 이제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팀은 뭐 정권 교체를 위한 팀이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창당인. 네. 청래당 총재 정청래입니다. 지난주에 몇 명이라 그랬었죠? 청래당 회원이? 40명, 50명 이랬는데.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지금은 네. 2,700명. 아, 일주일 만에 네. 2,700여 명이 늘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머 포탈 같아. 손혜원 의원도 입당했어요. 어제 입당했어요. 신입당원으로. 네. 그런데 저기 31일 날 네. 그 강당에 가셨죠? 네, 네. 강당에 가서 뭐 했어요? 막 창당식. 창당식 했어요. 창당 선언문 낭독했지. 인터넷 게시판에 막 의원님 사진이 막 올라와 저도 있더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제2의 3당 야합 등 이것을 길목을 잘 지키면서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우리 청래당이 이걸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울돌목 전사가 되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려보는 그 앞에서 했는데요. 한 500명 넘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거 뭐 경찰 추산은 주최측 추산이야. 경찰 추산이고 이게 추산 아니에요? 제가 추산하거든요. 네.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이 30여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30여만 명이 우리 청래당 창당을 위해서 운집해줬다. 우리는 이렇게 주최 측은 그래서 33만으로 계산했어요. 네. 근데 창당 선언문의 핵심이 뭐냐면 탁한 것이 가고 부패한 박근혜 권력 이 부역자들이 가고 맑은 것이 온다. 이게 청래다. 그리고 나라의 개념을 확대해 보면 이게 정청래다. 나라정 맑을청 올래. 그래서 우리는 다 정청래스럽게 나가자. 좀 민망하더라고. 올거리더라.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 총재님 사진, 총재님과 함께 난 너무 올거려서 조금. 그 팬카페 그런 목록이 있어요? 네. 완전히 무슨 새로운 신교가 생긴 사이비 종교가 생겨난 것 같아. 청래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청래교에 입교를 시켜요. 아이씨, 그러지 마요. 청래교. 그러지 마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요. 근데 2,700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고 이 숫자에. 근데 다 이렇게 뭐랄까 활동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예. 제가 쓴 글은 조회수가 1,500 막 이렇게 돼요. 예, 예. 유머 포탈 같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구라그란지. 자, 다음 주 5천 갑니까? 5,000 되면 다덩. 아니 10,000명까지 열어놓는데 5,000명이 되면 난 5,000이 딱 좋은 것 5,000명 같은데. 5,000명 회복같이. 기념 동계 훈련 가려고요. 그런 거 가지 마요. 극기 훈련. 어디로요? 아직 장소 정해지지 않았는데 5,000명 기념 뭘 할 거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SNS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저도 한 타임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극기 훈련 하려고. 1박 2일. 동계 스포츠 연계재단으로 가죠. 네. 평창으로 갈까? 네, 좋네. 정청래와 5천 결사대. 네. 5천만 해요. 만하지 마. 네? 이거는 조금 비싸게 굴어야 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싸게 굴지 말라고. 5천에서 페이스북도 5천에서 닫잖아요. 5천에서 닫아. 5천에서? 네. 소수 정예로 가. 소수 아니거든요. 그러면 손혜원 청래당 신입 당원께서 그 주장을 좀 자유 게시판에 좀 써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제 말빨을 전혀 안 먹히겠는데요. 네, 선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그 게시판에 다 좋은 글만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손혜원 의원이나 저나 네. 거의 뭐 욕반, 뭐 칭찬반인데 우리 손수호 변호사는 다 좋은 글만 있어. 어우. 그리고 계속 고정으로 하는 거 찬성한다고. 네. 네.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넣으라고 난리야. 사진으로. 우리 앞에다가 아이고, 네. 사진 넣읍시다. 넣으면 되는 거지.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약간 견제하는 눈빛으로. 그런 전혀 없어요. 얼굴 크기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네. 자, 두 분 왜 지난주에 31일 날 강장에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제일 앞에 갔어요. 갔었어요? 네. 우리 저 대철이 형 봤어요? 봤어요. 그 한 20분간 연주했다고 하는데.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까? 네. 우리 전통악기도 같이 나와야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었고, 전인권이 안경을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본 것 같아. 앞에서 서로. 그래서 전인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 연주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날에 주인공이 하나 있어, 따로. 네, 누군지 알겠어. 네, 수화 통역하는. 통역하시는 분. 제일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흥이 그분은? 뭐, 그 중에 전체 중에 제일 흥겹게 그게 하셨어요. 흥겨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연주였어요. 집시 연주, 이게 망원동에 네네. 이제 그 터를 두고 있는 그 5명의 이제 바이올린하고 예, 뭐 이제 봤습니다. 쭉 집시 다니는데 노래가 아니고 연주였다고요. 그 연주를 수화로 통역하는 거예요. 연주를. 아니 피리를 보면 피리 부는 것처럼 하고 기타 네, 치고 저도 드럼 몰랐어요. 수화 그렇게 치고 하는 거는. 너무 춤춰가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명함 좀 그랬어요? 받아서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오더라고. 그래요? 수하신 분이. 그래. 나는 그럴 줄 이 알았어요, 김호준 총수가 촉이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보고 저는 못 나가서 TV로 이제 봤는데 다른 거 둘째치고 딱 그 사람만 눈에 계속 사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정말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 너무나 그 흥겹고 그리고 저는 지금 수어를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수어를 보면서 수어가 저렇게 아름답고 흥겨울 수 예.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즐겁게 예. 해줬고 수하 몇 가지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뭐 몇 가지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이거. 그래요? 안 보이지? 저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저는 이번 대선이 빨리 오는 바람에 조금 그런데 저는 수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지역구에 그 청각장애인 이두세 회장 꽤 알잖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실제로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은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어로 다음번에 21대 그 우리 총선에서는 제가 그 수어로 정청래 의원의 선거를 돕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같이 손수여 변호사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먼저 보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이 뜻이야. 나도 그 다니면서 네. 한 3분 정도는 인사말 하는 거를 네. 나도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 까먹었어. 수어가요. 저는 그 어디서 이제 그 어디 체육관 체조 경기장에서 수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문 대표를 만난 거야. 그 문 대표는 날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오른지 아셨어요? 그러는 거야. 저는 몰랐거든요. 둘이 서로. 갔는데 거기서 전 세계 이제 수어 관련된 사람들이 왔는데 수어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서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면은 여기서 그 미국 수어를 통역해서 한국 수어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서 보고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 수화였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수어로 우리 당에서 올려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요.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어는 손과 이 모든 몸과 얼굴의 표정까지 다 움직이는 표정까지 거예요. 다 같이 하잖아요. 너무 표정까지. 아름답고 그리고 수어는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수호. 처음가 해서. 옛날에 수화였는데 수화라고 수어가 많이 됐어요. 얘기했죠. 예. 하여튼 근데 그분은 방금 손 의원 말씀처럼 진짜 대화를 몸으로 하더라고. 진짜. 기타 치는데 그 보고 있어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랬어요 진짜. 예. 감동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듣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교텔레콤 참 좋은 가맥이 전화기 휴대폰 필요하신 분 번교텔레콤 연락하시고요. 이제 과메기 먹을 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메기 드시고 싶은 분들 참 좋은 가메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근데 뭐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던데 일단 손변이 이게 네. 왜 위헌 논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두 분 의원님의 네. 견해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헌법 65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또 50조 역시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런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그게 무슨 권한행사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그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기자 몇 명 불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의 그런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공직자들이 준비를 해서 기자들을 갑작스럽게 불러 모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직무의 범위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이 네. 그 이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논의하고 진행한 것 자체가 공직자에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 행사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뭐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권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또 했다. 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명백하게, 얘기를 하면, 비서실장한테 명령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광욱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홍보수석한테 거쳤었죠. 홍보수석 거쳐서. 예.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홍보수석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손수호 변호사의 말씀이 매우 코렉트하다. 예.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면, 제스처 그리고 말한 내용 이거는 차치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변명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여염찜 안악도 그렇게는 안 해. 네.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모든 것을 부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품위도 없고 뭐 그렇게 엮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옥에 있는 그냥 무슨 재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자간담회를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를 만든 예, 거죠. 예.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은 예.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누구나 예행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우리 같이 이렇게 국조나 국감을 계속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얘기들이. 아니, 김영재가 병원의 규모가 실력에 비해서 작아서 도왔다고 이게 무슨 개뿔 같은 소리예요. 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규모 작은데 실력 있는 집이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KD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찝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 기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자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기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난 그게 너무 이상해. 예. 거기서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고 녹음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사진도 못 찍고. 그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JTBC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순간에는 기자 한둘 정도는 그 지보 무슨 신문에 기자라든지 언론의 기자는 그 자기가 요구를 했어야 돼. 아무리 15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다 않더라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서 있는 게 뭘 중요해요. 어차피 취재도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 한다면은 보이콧? 나와야지. 한 전쟁터에 사람이라도- 나가는 병사에게 총 들고 가지 마라. 이거하고 예. 똑같은 거죠. 근데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온 사람이 누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취재할 수 없다. 이걸 뭐 기자를 기자 취급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기자들은 어저께 들러리였어요. 그렇죠. 들러리로 기자들을 왕창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다른 준비를 못하고 다른 이론을 내기 전에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얘기를 했다. 마치 무슨 소통이나 있었던 것 같이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든가 한두 명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들어가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물어보고 대통령이 대답하면 다음 질문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저는 기자간담회 이걸 보면서 1, 2, 3차 대국민 담화, 때로는 슬픈 표정, 때로는 동정심 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사기극이었다. 어제 다 엎었잖아, 그거. 다 엎었잖아요. 다 엎었죠. 어제 얼굴 결국은 표정 좀 철학과 보세요. 소신에 의해서 했다. 통치행위였다. 이거거든요. 다 뒤집어 엎는 거거든. 예. 그럼 왜 사과를 하고 첫 번째 대국민 담화부터 철학과 소신이었고 뭐가 문제냐? 난 통치행위였다. 처음부터 나오든가. 이걸 다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쓸쓸한 영혼이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 왜 무리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을까? 이면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심리가 열리는데 피소주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도 안 안 나왔죠. 나왔죠. 오늘도 예.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이제 그 의견을 전할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좀 보수층의 결집을 그런 그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있거나 새로운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정치적으로도 한번 자기의 그 지지 세력을 모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그 했던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보자면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뇌물을 뒤로 받고 그런 거 하나 없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죄 지은 게 없음에도 말려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삼성인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헤지펀드 엘리엇이죠.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엮였다. 라고 하면서 말리고 엮였고 이런 국가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럼 참 진작에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자기 돈을 내서 만들어 놓은 500조가 그게 탐이 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재벌의 승계를 돕고 그리고 그 승계를 도우면서 거기서 삥을 뜯어서 그것도 와서 다그쳐서 돈을 더 받고 추가로 네. 더 받고 하면서 이게 말이 맞습니다.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했잖아요. 네. 그 독대할 때 단순히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자료에 보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있다고 그게 하거든요. 뭐야, 이거는 협박이야, 정말 미끼를 직거래가 던져놓고. 됐다. 그리고 그 그렇죠. 사이에 최순실이 끼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특검의 수사를 좀 더 힘차게 만드는 결과가 되잖아요. 손수 변호사. 네. 내가 지금 그 기사를 읽으려고 네. 이 준비를 딱 하고 있었거든. 무슨 기다려요? 그거 지금 읽은 거 있잖아. 오늘 한겨레 일면 특종에서 계속 기사를 찾고 신년 있었어. 기자회견 네. 그 부분을 거의 뭐 뺨 때린 거거든 이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오늘 네. 나는 화장실 가면 항상 한겨레 신문을 들고 가거든. 근데 이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용 지배력 강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그 이동영 작가가 생각났어. 그 톡하고 재벌 있잖아. 예. 거기 보면 사카린 밀수 사건. 예. 이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밀수하라고 해가지고 예. 그 밀수를 팔아가지고 밀수품 팔아가지고 반반 나눴죠. 반반 나눈 걸로 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박정희, 이게 이병철. 그들은 사카리를 밀수했지만 이거는 국민연금을요.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을 네. 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모아놓은 그 연금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사카린 이용한 밀수 거죠. 사건과 성격이 같다. 더 그렇습니다. 악질입니다. 삼성은 이따가 좀 할 얘기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손수 변호사는 그 박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간담회 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헌재 압박, 또 하나는 보수층 결집. 예. 어제 내가 생방 나와서 말한 걸 봤나요? 어디요? JTBC.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 영광이네요, 제가. 근데 저는 어제 나왔던 그 기자간담회를 한마디로 하면 예.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아직도 국민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지금 어제 별다를 표정이 것도 없어요. 나와서 그거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마치 국민들을 아이 취급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면서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거야. 대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근데 나는 표정이 가증-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제3자 관찰자 시점으로 가증스러웠어요. 마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얘기 하듯이 하더라고.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그랬어, 위치에 그래. 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꼴이야. 기자들은 뭐고 그거. 아유. 근데 정말. 정 의원님 화장실 갈 때 한 개나 들고 가요? 네. 난 조선일보 들고 가는데. 아, 그래요? 예. 조선일보 가면 자꾸 나와. 누가 훌륭한 거야, 이거? 그래요. 자, 삼성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또 중요한 게 그 정유라. 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신고를 해서 체포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 있니 없니 뭐 얘기하지만 자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정유라를 데리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말 것인가. 지금 정유라는 뭐 아이도 있고 뭐 불구속 해주면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특검팀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특검에서 뭐 이런 제안 거부했죠. 뭐 구속 불구속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조사하기도 전에 불구속 약속해 주는 게 어디 있냐. 근데 그거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정유라가 결국은 저렇게 그 유섬나처럼 버티면 네. 몇 년 동안 못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차이점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수월하게 프랑스에서 이제 머물 수가 있는 여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이제 불법 체류로 이제 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그런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저도 동감하는 게 버티면 특검 수사 기간은 쉽게 넘어가요. 70일. 그 정도는 우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그래 내가 구속영장 청구 안 할 테니 들어와라.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한 사건이면은 수사의 편의와 오히려 그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정유라가 특검에 수배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혐의가 네. 업무 방해잖아요. 그렇죠. 업무 방해에 관해서는 불구속하겠다. 그 데리고 와보니까는 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있어. 그럼 그때 구속하면 되지. 정유라가요. 오늘 길거리 리포트 특종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한 거 있잖아요. 예. 8분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오늘 5번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톤과 여러 가지 이걸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저는 그래서 자진기국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애 난 엄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있더라고.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 잠깐.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정유라는 한 달 정도 구금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아이는 풀려났을 거 아니야? 같이 체포. 아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정유라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건 18개월까지만 근데 그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넘었어요. 넘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따로 만나는 장소에서. 자, 그 알도 궁금증. 18개월까지만 가능해요, 그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19개월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19개월이 됐구나. 예.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5번을 쭉 들으면서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없는 아이다. 철부지다. 예. 그리고 다 엄마 탓으로 돌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어보는 사람이 데이비드 윤 실명을 얘기하니까 실명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지. 너무 여유가 있어. 다 지금 훈련이 된 거야. 너무 여유가 있어. 묻지도 않은 것도 막 털어놨다. 그렇지. 그리고 독일에 집 산 거 있잖아.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서 아빠의 강원도 땅을 자기가 받았다. 그걸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철없는 철부지. 그리고 엄마 탓으로 돌려. 아니야. 또 하나는 고도로 훈련을 받았다. 그게 짠 거야. 엄마 탓도. 그게. 그래서 두 가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말했죠. 공분을 샀지만 세상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정유라 씨에게 그 정도 아량은 베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참 여론의 문매를 받았는데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기자 질문에 답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의 풍파 다 견딜만 한 것 같은데요. 성인이에요. 네, 그리고 전혀 문제 속이지도 않고 전혀 문제 없어 울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성인님이 무슨 철부지. 저는 지금 계산 다 한 거예요. 예. 엄마한테 모든 걸 넘기고 그래야지 얘가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난 아까 정 의원이 훈련됐다는 말에 동의하는 게 지금 21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입에서 조세 포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 혐의 그쯤 나이면 잘 몰라요. 조세 포탈, 돈 세탁이라는 용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변호인들하고 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네. 그래서 태도는 철부지 같은 인상인데 실제로는 훈련을 받고 나왔다는 인상. 두 가지 내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연기대상 무슨 수상소감 발표하듯이 너무 자연스럽고 태연해. 나는 그게 경이로웠어. 또 하나는
또 하나 훈련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박 대통령 언제 만나냐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때 만나고 못 만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 돼?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이 장시호 결혼식 간 거는 확인된 거잖아요. 그때 봤을 수도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2014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메달리스트를 청와대로 다 불렀어. 그렇지. 그 자리에 조용하라고 사진 찍은 찍고. 거. 그래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 거지. 그때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거기? 대통령이 거기 있었어요. 있었죠. 정부도 있었고. 아, 청와대 있는데 그러면 누구 보러 갔겠어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거래 두르기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18개월 그 아이 관련해서 규정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유아의 양육이 53조인데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치료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게 18개월에 이르기까지이기 때문에 18개월 넘은 경우에는 아예 같이 양육이 안 되는 규정이 있네요. 예. 지금. 그럼 뭐 나가서 뭐 보모가 키우든가. 뭐. 내가 그렇게 컸어요. 나는 19개월. 깐난쟁이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19개월이면 간단쟁이긴 하죠. 간단하긴 하죠. 예. 19개월이면 거의 뛰어다니지. 그래요? 손 변호사 애기 안 낳았나? 아니 19개월이 뛰어다녀요? 우리 애는 10개월부터 걸어다녔어. 뭔가 뭐 돌 지나면 걷긴 하지. 예. 그래요. 이 작가 애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저희 애는 한 30개월쯤 됐나? 아니 둘째. 둘째요? 네. 2달요. 60일 됐어요. 두달 못 60일. 뛰겠다. 예,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아직 저도 뭐- 아빠 못 알아보겠네. 당연히 못 알아보죠. 저도 애가 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다 10살이니까 뭐.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로 가서 정유라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학교에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대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지.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어째 시험이랑 다쳤으니까 학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유철민 교수 만났다. 또 이대 총장 누구야? 최경희 총장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최경희는 학부모로서 만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또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청문회에서 최경희 전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이 묻자 만나긴 했는데 배경을 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배경을 몰랐다. 즉 정유라 씨가 정윤회 씨의 그런 그 딸이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 전혀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제 류청일 교수가 특검에서 한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류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거죠. 김경수 당시 그 학장이 3번 만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를 만났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잘 봐줘야 되고 배경이 이러이러하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경희 총장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렇다면은 그 얘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아, 김경숙도 위증이고 네. 최경희도 위증이고 위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김경수 각장은 곧바로 구속되겠던데 보니까 상황이. 제가 사실은 그쪽을 좀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서는 좀 변호인 빨리 선임해서 좀 적극 대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포자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철균 교수가 구속되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특검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동안 위증했던 것들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 검찰 앞에 딱 피조사자로 가잖아요. 제가 피조사자 경험이 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저는 있어요. 피조사자로? 예. 뭐 했어요? 다 물론 뭐 무혐의로 끝났지만 폭행? 아니요. 뭐 명예훼손, 무전취식? 모욕 이런 거.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잖아. 저는 중요했어요. 근데 이런 있잖아요. 경제사업이라든가 사기사건 이런 거 가면은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유능해요. 그리고 다 잡아내. 그럼요. 그리고 얼굴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보면 네. 수사를 하거든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확실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해도 다 걸려요. 해주 다 걸리고. 네. 특히 이렇게 교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쉬워요. 수사 기법이 옆구리 쿡쿡 찌르고 네. 염장 지르고 자존심 한번 건드리고 건들고, 그러면 그러면 눈물 쏟으면서 진술 다 해요. 자백해요. 그렇지. 근데 그 김경수 교수는 아주 강적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청문회에서 예. 얼마나 청문회에서는 뻔뻔한지. 그런데 검찰 가면 금방 무너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한 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제 의뢰인이 사실 그분의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아. 정보를 좀 이렇게 좀 입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본인이? 그분이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금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한 때가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모르고 지냈느냐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멀리 있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서 멀어? 그러니까. 아주 근데 아주 이것이 질이 나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이 시대 참 피조사인이잖아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거짓말 할 때는 강한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마추어예요. 그럼 금방 들키거든요.
그러면 강한 눈 부릅뜨고 막 이렇게 강한 부정하면 더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태연한 척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경우는 거짓말하는 경우예요. 근데 검사들이 그걸 다 알아요. 양쪽 경우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요? 못 그러니까. 속여요. 예. 김기춘이나 우병우주 내 모를까?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럼요. 거기도 또 들어가면 또 달라져? 그럼요. 아니 가면 금방 부러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탄탄히 하는 상태에서는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자, 법률가인 손변. 사실 유철균 교수 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만 영장이 네. 이거 좀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나 말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뭐 핵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영장까지 청구하고 발부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제 조사하는데 그냥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 증거를 잡아가지고 불렀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그 조교들도 불렀어요. 왜냐면은 이게 류창열 교수가 조교에게 대리 시험을 이제 하도록 지시했으니까. 강요하고 과제도 대신하도록 하고 이런 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조교들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그 후에 이제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교들을 부른 거예요. 지시를 받은 강요를 받은. 저 있잖아요. 저 조교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별로 죄가 없는 사람들 참고인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놨다는 것을 유철균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조교들이 무슨 얘기할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대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더 들키는 아니, 거지. 근데 대질에서도 유철균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다고요. 안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네.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구속되지 않고 그 학교로 돌아가면 이 조교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참고인들 제보한 사람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충분히 구속사유가 된다고 본 거죠. 법원. 그러니까 이 피조사자들은요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조직이거든. 그리고 수십 년간의 수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못 따라가는 거야.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야. 혼자 개인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철균 교수는 만약에 자기가 구속을 피하고 싶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 증거인멸에 혐의가 없다. 나 그냥 정당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한 정책으로 갔으면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자기 깐에는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대질신문할 때. 근데 대질신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겠구만. 이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시키고 이 수갑체에서 포털라인 세우고 하니까 앞으로 소환될 사람들이 쿵덕쿵덕거리는 거지. 야, 우리 또 가서 거짓말 겁나죠. 겁나는군요. 네, 정말 겁나죠. 네. 근데 지금 이대 사건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시킨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가 그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어 넣어놔야지 다른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풀 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유철균 교수를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유철균 교수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어떤 짓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피의자들은 또 겁나는 거야. 그렇죠. 공포지 공포.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어도 일단 구속시켜놓고 보는 거야. 구속사유가 되면. 필요가 있었지. 그러면 최경희, 김 예, 예. 처장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까지 불었을까? 지금 뭐 잠 못 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내 그 경험자로서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한 게 가장 자기 형량을 낮추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푸는 게. 그런데 지금 그 유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제보가 이 조교들 제보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심지어 다시 이제 그 그- 학계에서의 어떤 뭐 더 이상 뭐 뜻을 펼치 못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대학원생들한테. 교수가 제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얘네들도 딱 작정하고 네가 죽냐 네. 내가 죽냐 우리가 죽냐 우리가 한번 가자. 이렇게 제보한 조교 입장에서도 본인의 학문적인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사실은 포기하고 한 거예요. 그쵸.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손수 변호사 앞으로 조사받을 일 있으면 제가 네. 변호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정말 이렇게 몰락하네요. 예, 좀 아쉽네. 같은 이인화가 유철균인지는 진짜 꿈에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요. 이인화만 알지 유철균은 어떻게 알아? 같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왜 이름을 작가로서 이렇게 바꿔서 냈을까? 지금 반응 좀 해주세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아, 가슴 같은? 아프다고. 어머. 저만 들었어요, 저만. 듣는 베스트셀러 저도 진짜 작가라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참 통탄한 마음 금할 얼마 길이 팔렸어요? 없습니다. 몇 건 팔렸어요? 인쇄를 받았어요. 요새 수입이 정말 짠짠하네 진짜. 조선 의원님, 그 출판도 문광희 소속인가요? 담당인가요? 네, 네, 네.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송인서적이 부도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 출판 큰일 났어요. 난리도 납니다. 난리 큰일 났습니다. 났어요. 안 그래도 출판업계가 그래갖고 어두운데 요새도 어음 끊고 그러던데, 그쪽은. 네. 제가 출판한 푼숲 출판사 지금 완전히 새 벽두부터 지금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날벼락이죠. 왜? 거기가
물린 돈만큼. 16만 권을 판에서 얻는 이익만큼 물렸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석 달인가 영업이익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물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출판사가 다 힘들어요. 받을 길이 막막하대요. 그렇죠. 못 받는다고 봐야죠. 어렵죠. 그러니까 송혜서적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매업자거든요. 그렇게 안 물린 출판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하는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제안했지. 내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를 내서 출판계 불황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빨리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진짜 울상이에요 지금 출판계가. 출판계가 울상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서 뭐 대선 후보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정당도 관심 안 가진 것 같다라고 근데 이 얘기하니까. 작가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저는 난 오늘 출판사국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거 알지. 신경 쓰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출판계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그래 조금 신경 써. 우리 저 손의원님이 조금 더 네네, 관심을 좀 알겠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지금 아까 삼성 얘기 그럼 못다한 얘기 좀 합시다. 네.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체포됐고 삼성의 관련자들이 지금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나요? 수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영장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일성신약입니다. 잘 아시죠? 청문회 네. 때 일성신약 대표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 일성신약 관계자가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일성신약이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합병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합병 무효의 그리고 또 국민연금공단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주주인데.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3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성신약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야기 듣고 자료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의욕이 있고 또한 또 여기까지 조사할 정도면 이미 큰 줄기는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말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졌는 게 뭐 이재용 구속은 뭐 구속이고 이게 그 합병건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요동치겠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회사 관련된 소송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그 기관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이 왔어요. 합병 무효될 가능성은 네. 한 10% 미만. 그러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의 구속은 90% 이상. 그래요? 그렇게 감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점괘가 그렇게 왔다고. 점괘가. 보통 보면요. 너무 신뢰하지 마 이 사람 말을. 이제 주변에 그 재벌 기업들의 총수들은요 법적인 장치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습니다. 그렇겠죠. 책임이 없게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재용한테 많은 화살이 돌아가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면은 아마도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이재용이 제대로 형을 받는다는 거는 아마도 좀 어렵지 저는 않을까 이제 싶어요. 법조인으로서 정무적 판단의 피해자로서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요. 제 이제 느낌이에요. 이거 누구의 정치적. 정무에 따라 저의 다르잖아. 정치적 감각인데 SK 최태원 회장 구속될 때도 설마 구속? 근데 구속됐어요. 예. 그리고 CJ 이재현 회장도 설마 구속시켰어요. 그건 비호사한 거죠. 자, 근데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요. 김기춘, 우병우 구속. 둘은 해야지. 네, 하고 저는 이재용까지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제 느낌으로 그래요. 정무적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법적 장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특검은 그거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엮으려면은요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 아니 상속세 안 낸 거 파가지고 너 왜 안 냈어 이렇게 하면 되는 법적으로 거예요. 다 해놨다니까. 아니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빈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특검에서 성과를 내려면 네. 이재용 구속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럼요. 자, 그리고 또 요 예. 합병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청문회에서 위증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측에서 논리를 개발한 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합병 관련돼서는 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증 여부를 의심 갖고 징역살이 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지형은 안 아니 되죠. 위증 그럼요. 플러스 네. 뭐가 있냐면 오늘 한겨레 특종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 자료에 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그 부분 7월 굉장히 25일 중요해요. 독대하고 예. 그다음에 하니까 그다음에 네. 이재용이 돌아가가지고 간부회 해가지고 네. 정유에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라고 한 사람이나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이나 다 뇌물죄 걸리는 거야. 네. 아, 이거 그리고 가지고도 그랬으면 특검이 좋겠지만.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지. 그리고 위증하고 무고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그 벌을 받는 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증 또는 무고를 했기 때문에 실형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 진행자 4명 중에 유일하게 국정조사위원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건에 관해서 특검이 조윤선 장관 위증 혐의 요청했다고 고발로. 그런데 새누리당 새로운 간사가 반대했다는데. 오늘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럼요. 설명 좀 쪽지 해주세요. 받고 반대했어요. 쪽지 받고 반대했어요? 둘 다 무슨 문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오신 분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나갔다 간 사람 두 사람들은 정말 이상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의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사모임 됐어요? 2명? 응? 이완영 빠지고. 이완영 빠지 누가 왔어요? 정유섭 위원이 갔죠. 정유섭 의원은 원래 있었고요.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는데 간사가 됐잖아요. 간사 됐고 아, 예. 초선인데. 그런데 그분 조선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던데. 초선 나이, 맞습니다. 나이 많아도 초선이 할 수 있어요. 나이 어려도 다선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새로 왔어요? 그분은 이채익 의원이신데 그분은 그냥 조용히 다른 의견은 없으셨는데 이제 정유섭 간사께서 이제 정회를 요청하셨어요.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정회를 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듣고 오더니 그냥 소수 의견으로 자기들이 반대했다라는 것만 기록으로 남겨달라. 하고 그냥 넘어갔군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명분이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발 못 한다는. 그럼 논리는 뭐였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제가 이 증거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특검도 사실은 우리한테 그것을 고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들이 조사를 하려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달라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당장 무슨 어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판명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렇죠. 심한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였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거기에 또 손 의원님 말씀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게 새누리당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게 특검의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속하지 그것도 않아? 그거는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14가지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지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 같아요. 못했죠. 그리고 버텨봤자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표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표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표결하면은 뭔가 대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냥 가나? 보통 경우 네. 소극적 찬성의 네네. 경우는 속기록에 남겨두고 네네. 그냥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소극적 건 반대. 면피, 네네. 자기 내부 이너서클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특검의 대상이 당연한 것이 국정농단에 대한 지금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이잖아요. 비망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업무수첩. 예. 업무수첩. 그리고 어쨌든 김기춘의 혐의를 조사하려면 그 문체부 1급 직원 자른 거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에서 이 국조한테 요청을 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진용이나 아니, 그러니까. 유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을 지금 수사를 못 하겠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 안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달라. 딱 집어서 그러니까 보낸 이제 거예요. 이게 당연히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고 저는 제 기억으로 특검이나 검찰에서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네.
극히 이례적이고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 헌정사상 국조랑 특검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컨비네이션 플레이를 그렇지.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국조랑 처음이야. 국조랑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실을 밝혀서 하나를 우리가 수사할 수 없는 것들은 특검으로 넘겼고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에서 이 사람 올리면 우리가 해줄게라고 이게 온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아마도 국조랑 특검이 만난 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국회에서요. 같습니다. 이게 관례가 하나 깨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례가 깨졌는데요. 보통 야당에서 국조를 하자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국조를 하자. 보통 이렇게 가서 다 피해가는 면피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과가 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례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이 왔고 또 그 정도로 검찰 수사 되는 동안에 사실 국조는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어떤 미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잖아요. 위증했을 경우에 청문회에서의 위증 경우에. 그런데 이때 이 법률 15조에 흥미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15조가 고발이에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 있다. 예, 위원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네요. 고발하여야 한답니다. 고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고발 안 하니까 특검에서 고발하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 고발했을 때의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제 15조 사항인데요. 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검사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국회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특별검사도 이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국회에게 이러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회와 특별검사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조가 시작되고 이 특검에서 아주 예의주시했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과 이 증인들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한 명씩 자기들이 그 수사 선상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특검이 실제로 국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듣기도 지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특검에서 조윤선 장관이 위증했다 고발하라고 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잡은 한 건 거죠. 위증 갖고 아니겠어요?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데 조윤선은 끝까지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근데 청문회에서 직접 보면서 천번 만번. 어떻게 느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진짜 아닌가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사실 또 이 얘기를 또 하면 좀 아니야. 동정론. 그게 아니야. 난 조윤선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지인입니다. 잘 아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공적으로 어떤 모임을 같이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긴 하죠, 지금도. 그랬고 이제 이분은 제부 들어가서도 장관으로 들어가서도 일을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 이쪽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한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는 굉장히 그런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았던 조윤선과 지금 이렇게 듣는 다르다. 조윤선이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거, 밖에서 보는 것들하고 이 사람의 이제 실체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문체부에도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체부 안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입단속을 그렇게 무섭게 시켰답니다. 안에서 누가 내부 고발자 누가 뭐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뭐 불이익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 속에 컴퓨터를 싸그리 다 갈았잖아요, 하드를.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거기서 근데 이 자료를 다 없애라 그러는데 안 없애고 이쪽으로 검찰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둠이 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예. 진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지금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윤선 장관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진용 장관 얘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윤선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조윤선이가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조윤선 직전에 그 자리에 전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정현. 이정현이죠. 이정현이에요. 그래서 탈당했나요? 아니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정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김기춘, 이정현 라인이었단 말이죠. 그 라인이. 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스마트했던 사람이 지금 부역자처럼 돼버렸는데 의원님은 같이 의정활동 해봤잖아요. 같이 의정활동 한 건 아니고요. 거의 18대 하나 국회의원 건너뛸 때 했는데 나 의원님 계속 국회의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안행위 간사할 때 정부지휘법 관련해서 둘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관찰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 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무수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행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란 느낌이 강력하게 들었고 자기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참모하고 스텝은 뭐 화려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대선 때 박근혜 따라다니면서 옆에 예. 수첩에 적고 했죠. 예. 그리고 박근혜가 불러주면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자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저렇게 잡아떼는데 저 뭘 믿고 저렇게 잡아떼나 몰라?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이상해서. 예. 천번 만번 물으셔도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조윤선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헌재에서 탄핵 심판 첫 변론기 열렸습니다. 우리 녹화 날짜가 3일이니까. 그런데 금방 끝났다면서요? 네, 9분 만에 끝났는데 이거는 사실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52조 1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52조 1항에 따라서 이틀 후죠. 5일. 네, 5일에 2차. 그 제2회 변론 기일이 열리고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방이 시작되나? 그리고 안 나올 걸 예상하고 5일로 또 잡아놓은 거지. 그렇죠. 촘촘하게 잡아놓은 거고. 아니 근데 또- 다음 주에 네. 또 3차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계속 안 나올 텐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 안 나오면은 다음 날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나오지 속도를 않을 봐서 겁니다. 손 변호사. 네, 네. 제가 봤을 땐 3월 8일 네. 전후에서 네.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지금- 번도 가능하고. 주요 언론들도 3월 초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미 12월 9일 날 예측을 했어요. 3월 8일로요? 예. 왜냐면 1, 2, 3, 4, 5, 6, 7 이게 국회 탄핵 그 숫자잖아. 아,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89일 안에 네. 된다. 그게 3월 8일이거든.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좀 한번 지켜보자고. 전 아직도 밀어보겠습니다. 1월 31일 안에 난다. 아,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은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아니 박한철 소장이 굉장히 네. 여성적으로 열정적으로 뛰고 있다던데. 맞아요. 아니 근데 이박 일 작가 있잖아. 그게 틀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1, 2, 3, 4, 5, 6, 7, 8, 9, 89일 안에 된다 했더니 어떤 네티즌이 저한테 또 쪽지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면 의원님 그 점괘가 살짝 빗나갔는데요. 자기 점괘는 어떻게 왔냐면 박한철이 퇴임하잖아 이제. 그럼 8명이잖아. 8명으로 심판을 해서 9공까지 간다는 거야. 90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3월 9일이다. 아니,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짝 비껴놨다는 거야. 아, 그 8은 89의 8이 아니라 8명의 8이다. 그래서 90일 안에 된다. 그래서 3월 9일이다. 3월 8일이든 9일이든 그때라도 나오면 뭐. 나면 좋죠. 근데 3차 변론길이 지금 잡혔는데 네. 4차, 5차는 아직 안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 이제 진행하면서 잡을 텐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네네. 증인신문인데. 그 이영선하고 윤전추도 나오라고 했다고. 네, 그 다음 기일에. 뭘까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차이점이 그 청문회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는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법령에. 근데 이 탄핵 관련해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인할 수 있어요. 즉 데려올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이 청문회 때 안 나온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구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 규정은 있어요. 헌재 이 심리 열리는 거 중계는 안 되죠? 글쎄요, 중계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계 안 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법원 조직법이나 이런 걸 따르면은 허가 없이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중계 방송이나 이런 것 촬영 녹화 등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반대로 해석하면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하위 그 행정 규칙 등을 보면은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이라든지 특정 부분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일반 그 사법부의 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그런 헌법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네. 전체 생중계는 현행 규정으로서는 쉽지 않죠. 어렵다. 그러니까 뭐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최순실도 네. 그렇고 앞에 잠깐만 1분 네네. 30초만 그게 공개했던 하위 거. 그 행정 네. 규칙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직접 듣고 싶어서 가세요.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국조가 추첨으로. 있거든요. 연장 안 하기로 했어요? 예, 한 번 이제 나만 연장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하는데 이 증인이 뭐 10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 미치겠어요. 사람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10명 증인이 누구예요? 뭐 윤전추도 있고 이영선도 있고. 안 나왔던 사람들? 네네. 그때 안 나왔던 사람들. 안 나왔던 사람들 모조리. 네네네네. 뭐 최순실 다 있겠네요. 네네. 최순실은 없는 것 같고. 최순실 없어요? 네. 저 봤는데.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하여튼 10몇 명이 안 나왔던 있는데 사람들은 뭐 또 안 나오겠지. 뭐 지금 뭐 그 마사회 회장도 있고 뭐 삼성에 그 관련된 사람도 있고. 현명관 회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전에 알려줘요. 그게 뭐 또 불출석 사유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질의를 하려면은 딱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전추랑 그 이영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근무지가 바로 사저잖아요. 키를 갖고 쥐고 있죠. 관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직 안 알려졌잖아. 그렇지. 그럼 시험 범위를 자기가 특정해서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너무 많고 양이 너무 많아지지. 방향이 완전 달라요. 그럼 좀 탄핵 관련해서 잠깐 돌아가 보면 이제 5일하고 10일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2차, 예. 3차 변론 기일이. 근데 이게 증인들이 5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이에요. 예. 출석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그 증인 신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10일에 이제 그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인데 특히나 10일에 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최순실 씨를 제일 뒤로 했어요. 일단 정호성, 안종범 후에 최순실. 왜냐면은 최순실 씨가 실제로 출석한다면 어떤 증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모른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은 그동안 특검 수사 등등을 통해서 얘기했죠, 조금씩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교적 협조적이었죠. 네, 본인이 그렇다면 살려고. 먼저 정호성, 안종범 증인을 신문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증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신문을 하면은 위증인지 뭔지 알 수가 있고 또 정호성 증인의 증언, 안종범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가지고 들은 다음에 바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데 제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랄까 활동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예. 제가 쓴 글은 조회수가 1,500 막 이렇게 돼요. 예, 예. 유머 포탈 같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와글와글한지. 자, 다음 주 5천 갑니까? 5,000 되면 다덩. 아니 10,000명까지 열어놓는데 5,000명이 되면 아, 난 5,000이 딱 좋은 것 5,000명 같은데. 5,000명 회복같이. 기념 동계 훈련 가려고요. 아, 그런 거 가지 마요. 극기 훈련. 어디로요? 아직 장소 정해지지 않았는데 5,000명 기념 뭘 할 거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SNS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저도 한 타임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극기 훈련 하려고. 1박 2일. 동계 스포츠 연계재단으로 가죠. 네. 평창으로 갈까? 네, 좋네. 정청래와 5천 결사대. 네. 5천만 해요. 만하지 마. 네? 이거는 조금 비싸게 굴어야 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싸게 굴지 말라고. 5천에서 페이스북도 5천에서 닫잖아요. 5천에서 닫아. 5천에서? 네. 소수 정예로 가. 소수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손혜원 청래당 신입 당원께서 그 주장을 좀 자유 게시판에 좀 써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제 말발을 전혀 안 먹게 했는데요. 네, 선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수입니다. 그 게시판에 다 좋은 글만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손혜원 의원이나 저나 네. 그건 뭐 욕반, 뭐 칭찬반인데 우리 손수호 변호사는 다 좋은 글만 있어. 어우. 그리고 계속 고정으로 하는 거 찬성한다고. 네. 예.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넣으라고 난리야. 사진을 우리 앞에다가 아이고, 네. 사진 넣읍시다. 뭐 넣으면 되는 거지. 예. 정청래 의원님께서 약간 견제하는 눈빛으로. 아, 그럼 전혀 없어요. 얼굴 크기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네. 자, 두 분 왜 지난주에 31일 날 광장에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제일 앞에 갔어요. 갔었어요? 네. 예. 우리 저 대철이 형 봤어요? 봤어요. 그 한 20분간 연주했다고 하는데.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까? 네. 우리 전통악기에도 같이 나왔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었고
전인권이 안경을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본 것 같아. 앞에서 서로. 그래서 전인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 연주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날에 주인공이 하나 있어, 따로. 네, 누군지 알겠어. 네, 수화 통역하는. 통역하시는 분. 제일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흥이 그분은- 뭐, 그 중에 전체 중에 제일 흥겹게 그게 하셨어요. 흥겨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연주였어요. 집시 연주. 이게 망원동에 네네. 이제 그 터를 두고 있는 그 5명의 이제 바이올린하고 예, 뭐 이제 봤습니다. 쭉 집시 다니는데 노래가 아니고 연주였다고요. 그 연주를 수화로 통역하는 예. 거예요. 아니, 연주를. 피리를 부면 피리 부는 것처럼 하고. 기타 네, 치고 저도 드럼 몰랐어요. 수화 그렇게 치고 하는 거는. 너무 춤춰가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 명함 좀 그랬어요? 받아서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오더라고. 그래요? 수하신 분이. 그래. 나는 그럴 줄 이 알았어요. 김호준 총수가 촉이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보고 저는 못 나가서 TV로 이제 봤는데 다른 거 둘째치고 딱 그 사람만 눈에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 너무나 그 흥겹고 그리고 저는 지금 수어를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수어를 보면서 수어가 저렇게 아름답고 흥겨울 수 예.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즐겁게 예. 해줬고 수하 몇 가지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뭐 몇 가지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이거. 그래요? 안 보이지? 저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저는 이번 대선이 빨리 오는 바람에 조금 그런데 저는 수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지역구에 그 청각장애인들 이두세 회장 꽤 알잖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실제로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은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어로 다음번에 21대 그 우리 총선에서는 제가 그 수어로 정청래 의원의 선거를 돕겠어요. 기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을 만들든지 백드롭을 하든지 어디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불편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당 이름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그 디자인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누가 해도 깃발 하나 아무거나 해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이것저것 운영을 해도 별로 이렇게 무리 없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선거 때가 아니면은 홍보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홍보실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소통본부에 또 아주 유능한 그 디자이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해나가시면 네. 굳이 제가 뭐 할 일은 그렇게 그리고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문캠프에 합류하려고 홍보위원장 사퇴한 거냐 이런 질문이 또 많았어요. 예, 예,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는 설득해달라는 게 많았고 네.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려고 그만뒀냐. 근데 저한테 이런 실질적으로 질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추측한 사람 많아요. 네. 예. 지금은 아닙니다. 네. 예. 그 뭐 제가 대답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문케프를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전에도 그 얘기했다가 또 댓글로 많이들 또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 뭐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제가 누구 밑에 가서 홍보 디자이너를 맡아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쯤이 될지는 이제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팀은 뭐 정권 교체를 위한 팀이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창당인 네. 청래당 총재 정청래입니다. 지난주에 몇 명이라 그랬었죠? 청래당 회원이? 40명, 50명이랬나?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지금은 네. 2,700명. 아, 일주일 만에 네. 2,700여 명이 늘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머 포탈 같아. 손혜원 의원도 입당했어요. 어제 입당했어요. 신입당원으로. 네. 그런데 저기 31일 날, 네. 강당에 가셨죠? 네, 네. 강당에 가서 뭐 했어요? 막 창당식. 창당식 했어요. 창당 선언문 낭독했지. 인터넷 게시판에 막 의원님 사진이 막 올라와 저도 있더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제2의 3당 야합 등 이것을 길목을 잘 지키면서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우리 청래당이 이걸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울돌목 전사가 되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려보는 그 앞에서 했는데요. 한 500명 넘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거 뭐 경찰 추산은 주최 측 추산이야.
경찰 추산이고. 총재 추산 아니에요? 제가 추산하거든요. 네.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이 30여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30여만 명이 우리 청래당 창당을 위해서 운집해줬다. 우리는 이렇게 주최 측은 그래서 33만으로 계산했어요. 네. 근데 창당 선언문의 핵심이 뭐냐면 탁한 것이 가고 부패한 박근혜 권력, 이 부역자들이 가고 맑은 것이 온다. 이게 청래다. 그리고 나라의 개념으로 확대해보면 이게 정청래다. 나라정 맑을청 올래. 그래서 우리는 다 정청래스럽게 나가자. 좀 민망하더라고. 올거리더라.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 총재님 사진, 총재님과 함께 난 너무 올거려서 조금. 그 팬카페 그런 목록이 있어요? 네. 완전히 무슨 새로운 신교가 사이비 종교가 생겨난 것 같아. 청래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청래교에 입교를 시켜요. 아이씨, 그러지 마요. 청래교. 그러지 마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요. 근데 2,700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고 이 숫자에. 근데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에 바꾼다 5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 이동경이고요.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간 분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입니다. 당 홍보위원장에서 사퇴하셨던데 네. 그걸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논란이에요. 그냥 하기 싫어서 간뒀어요? 아니, 이제 경선이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너무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 있잖아요. 네. 뭐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조금 내가 어느 한 편파적으로 누굴 돕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지금 좀 그만두는 게 네. 제가 맞다고 뭐 생각합니다. 발끈한 계기가 있었어요? 발끈한 계기가 있긴 있어요. 네. 홍보는 결국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네. 돈이거든요, 홍보는.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다 돈인데, 이제 당에서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다 돈 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하고 좀 부딪히긴 하죠. 저는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굳이 뭐 이럴 때 무슨 돈을 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조직에 굉장히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일을 잘 해보지 않았고 또 당직자들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계속 부딪히거나 뭐 또 제 주장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홍보위원장을 내려놓기 네. 딱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서 당사를 사고 이러느라고 요즘에 돈이 좀 먹긴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당사 산다고 또 홍보비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면 다시 복귀하는 걸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이겨야 되니까. 누가 하든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일을 해야죠. 아유, 그리고 당연히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는 제가 이제 홍보위원장직을 그만두고는 바로 우리 당 안에 디자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제 페북이나 이런데 우리 방에서 아무 컨펌도 받지 않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현수막도 마포 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기한 현수막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네. 필요하시면 다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겁니다. 방금 한 2시간 전에 TVN에서 황영철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비박신당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저 말고 다른 게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더민주에서 스카웃 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냐? 3명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손혜원을 꼽더라고요. 저야 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홍보 역할이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우리 당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손혜원 의원은 보수 성향이었지만 더민주로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진보도 이런 진보가 완전 바뀌었다. 니 당에 절대 안 간다. 정청래 이렇게. 의원이 잘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지. 그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사퇴했다니까 화들짝 놀라고 걱정하면서 네.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니 손혜원 의원이 대체할 인물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할 일이 너무 많은데 홍보위원장을 지금 사퇴하면 어떡하냐. 다시 설득해달라. 저한테 쪽지가 여러 통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홍보가 이 당의 홍보라는 것이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당 이름이나 네, 말씀이 매우 코렉트하다. 예.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면, 제스처 그리고 말한 내용 이거는 차치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변명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여염찜 안압도 그렇게는 안 해. 네.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모든 것을 부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품위도 없고 뭐 그렇게 엮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옥에 있는 그냥 무슨 재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자간담회를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를 만든 예, 거죠. 예.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은 예.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누구나 예행해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생각. 우리 같이 이렇게 국조나 국감을 계속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얘기들이. 아니, 김영재가 병원의 규모가 실력에 비해서 작아서 도왔다고 이게 무슨 개뿔 예. 같은 소리예요. 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규모 작은데 실력 있는 집이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KD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찝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 기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자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기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예. 거기서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고 녹음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사진도 못 찍고. 그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JTBC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순간에는 기자 한둘 정도는 그 지보 무슨 신문의 기자라든지 언론의 기자는 그 자기가 요구를 했어야 돼. 아무리 15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다 않더라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서 있는 게 뭘 중요해요. 어차피 취재도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 한다면은 보이콧? 나와야지. 한 전쟁터에 사람이라도. 나가는 병사에게 총 들고 가지 마라 이거하고 예. 똑같은 거죠. 근데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온 사람이 누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취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뭐 기자를 기자 취급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기자들은 어저께 들러리였어요. 그렇죠. 들러리로 기자들을 왕창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다른 준비를 못하고 다른 이론을 내기 전에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얘기를 했다. 마치 무슨 소통이나 있었던 것 같이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든가 한두 명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들어가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물어보고 대통령이 대답하면 다음 질문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저는 기자간담 이걸 보면서 1, 2, 3차 대국민 담화 때로는 슬픈 표정, 때로는 동정심 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사기극이었다. 어제도 다 완전 엎었잖아, 그거. 사기더만. 다 엎었잖아요. 다 엎었죠. 어제 얼굴 결국은 표정 좀 보세요. 철학과 소신에 의해서 했다. 통치행위였다. 이거거든요. 다 뒤집어 엎는 거거든. 예. 그럼 왜 사과를 하고 첫 번째 대국민 담화부터 철학과 소신이었고 뭐가 문제냐? 난 통치행위였다. 처음부터 나오든가. 이걸 다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쓸쓸한 영혼이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 왜 무리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을까? 이면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심리가 열리는데 피소차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도 안 안 나왔죠. 나왔죠. 오늘도 예.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이제 그 의견을 전할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까 그러면 말하면서 같이 손수여 변호사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뭔지 보여. 알아? 지금 게 뭐냐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 이 뜻이야. 나도 그 다니면서 네. 한 3분 정도는 인사말 하는 거를 네. 나도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 까먹었어. 수어가요. 저는 그 어디서 이제 그 어디 체육관 체조 경기장에서 수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문 대표를 만난 거야. 그 문 대표는 날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옳은지 아셨어요? 그러는 거야. 저는 몰랐거든요. 둘이 서로. 갔는데 거기서 전 세계 이제 수어 관련된 사람들이 왔는데 수어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서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면은 여기서 그 미국 수어를 통역해서 한국 수어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서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 옛날에 수하였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수어로 우리 당에서
올려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어는 손과 이 모든 몸과 얼굴의 표정까지 다 움직이는 표정까지 거예요. 다 같이 하잖아요. 너무 표정까지. 아름답고 그리고 수어는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수호. 정가 해서. 옛날에 수화였는데 수화라고 수어가 많이 됐어요. 얘기했죠. 예. 하여튼 근데 그분은 방금 손혜원 말씀처럼 진짜 대화를 몸으로 하더라고. 진짜. 기타 치는데 그 보고 있어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랬어요, 진짜. 예. 감동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듣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교텔레콤 참 좋은 가맥이 전화기 휴대폰 필요하신 분 번교텔레콤 연락하시고요. 이제 과메기 먹을 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메기 드시고 싶은 분들 참 좋은 가메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근데 뭐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던데 일단 손변이 이게 왜 위헌 논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두 분 의원님의 네. 견해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헌법 65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또 50조 역시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런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그게 무슨 권한 행사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그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기자 몇 명 불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의 그런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공직자들이 준비를 해서 기자들을 갑작스럽게 불러 모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직무의 범위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이 네. 그 이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논의하고 진행한 것 자체가 공직자에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 행사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뭐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권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또 했다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명백하게 얘기를 하면 비서실장한테 명령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광욱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홍보수석한테 거쳤었죠. 홍보수석 거쳐서. 예.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홍보수석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손수호 변호사의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하래 바꾼다 5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 이동경이고요.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간 분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입니다. 당 홍보위원장에서 사퇴하셨던데 네. 그걸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논란이에요. 그냥 하기 싫어서 간뒀어요? 아니, 이제 경선이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너무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 있잖아요. 네. 뭐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는데. 네. 거기서 또 사람들이 조금 내가 어느 한 편파적으로 누굴 돕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지금 좀 그만두는 게 네. 제가 맞다고 뭐 생각합니다. 발끈한 계기가 있었어요? 발끈한 계기가 있긴 있어요. 네. 홍보는 결국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네. 돈이거든요, 홍보는. 예,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다 돈인데, 이제 당에서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다 돈 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거 좀 부딪히긴 하죠. 저는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굳이 뭐 이럴 때 무슨 돈을 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조직에 굉장히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일을 잘 해보지 않았고 또 당직자들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계속 부딪히거나 뭐 또 제 주장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홍보위원장을 내려놓기 네. 딱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서 당사를 사고 이러느라고 요즘에 돈이 좀 먹긴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당사 산다고 또 홍보비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면 다시 복귀하는 걸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이겨야 되니까. 누가 하든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일을 해야죠. 아유, 그리고 당연히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는 제가
이제 홍보위원장직을 그만두고는 바로 우리 당 안에 디자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제 페북이나 이런데 우리 방에서 아무 컨펌도 받지 않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현수막도 마포 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기한 현수막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네. 필요하시면 다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겁니다. 방금 한 2시간 전에 TVN에서 황영철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비박신당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게스트가 저 말고 다른 게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더민주에서 스카웃 하고 싶은 국회의원 있냐? 3명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손혜원 의원을 꼽더라고요. 저야 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문회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 홍보 역할이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우리 당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뭐 택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손혜원 의원은 보수 성향이었지만 더민주로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진보도 이런 진보가 완전 바뀌었다. 네 당에 절대 안 간다. 정청래 이렇게. 의원이 잘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지. 그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사퇴했다니까 화들짝 놀라고 걱정하면서 네.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니 손혜원 의원이 대체할 인물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할 일이 너무 많은데 홍보위원장을 지금 사퇴하면 어떡하냐. 다시 설득해달라. 저한테 쪽지가 여러 통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홍보가 이 당의 홍보라는 것이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당 이름이나 당의 기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을 만들든지 백드롭을 하든지 어디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불편해서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당 이름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그 디자인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누가 해도 깃발 하나 아무거나 해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이것저것 운영을 해도 별로 이렇게 무리 없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선거 때가 아니면은 홍보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홍보실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소통본부에 또 아주 유능한 그 디자이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해나가시면 네. 굳이 제가 뭐 할 일은 그렇게 그리고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문캠프에 합류하려고 홍보위원장 사퇴한 거냐 이런 질문이 또 많았어요. 예, 예,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는 설득해달라는 게 많았고 네.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려고 그만뒀냐. 근데 저한테 이런 실질적으로 질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추측한 사람 많아요. 네. 네. 지금은 아닙니다. 네. 네. 그 뭐 제가 대답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뭐 대통령의 권한 행사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뭐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권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또 했다. 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명백하게 얘기를 하면 비서실장한테 명령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광욱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홍보수석한테 거쳤었죠. 홍보수석 고쳐서. 예.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홍보수석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손수호 변호사의 말씀이 매우 코렉트하다. 예.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면, 제스처, 그리고 말한 내용, 이거는 차치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변명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여염찜 안압도 그렇게는 안 해. 네.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모든 것을 부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품위도 없고, 뭐, 그렇게 엮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옥에 있는 그냥 무슨 재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자간담회를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를 만든 예. 거죠. 예.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은 예. 거죠. 그걸 변호인단이나 누구나 예행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생각. 우리 같이 이렇게 국조나 국감을 계속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얘기들이. 아니 김영재가
병원의 규모가 실력에 비해서 작아서 도왔다고 이게 무슨 개뿔 같은 소리예요? 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규모 작은데 실력 있는 집이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KD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찝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 기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자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기자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이상해. 거기서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고 녹음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사진도 못 찍고. 그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JTBC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순간에는 기자 한둘 정도는 그 지보 이 무슨 신문의 기자라든지 언론의 기자는 그 자기가 요구를 했어야 돼. 아무리 15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다 않더라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서 있는 게 뭘 중요해요. 어차피 취재도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기자에게는 할 수 없다 한다면은 보이콧? 나와야지. 한 전쟁터에 사람이라도. 나가는 병사에게 총 들고 가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온 사람이 누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취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뭐 기자를 기자 취급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기자들은 어저께 들러리였어요. 그렇죠. 들러리로 기자들을 왕창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다른 준비를 못하고 다른 이론을 내기 전에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얘기를 했다. 마치 무슨 소통이나 있었던 것 같이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든가 한두 명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들어가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물어보고 대통령이 대답하면 다음 질문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죠. 저는 기자간담 이걸 보면서 1, 2, 3차 대국민 담화, 때로는 슬픈 표정, 때로는 동정심 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사기극이었다. 어제도 다 완전 엎었잖아요. 그거. 사기더만. 다 엎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얼굴 결국은 표정 좀 철학과 보세요. 소신에 의해서 했다. 통치행위였다. 이거거든요. 다 뒤집어 엎는 거거든. 예. 그럼 왜 사과를 하고 첫 번째 대국민 담화부터 철학과 소신이었고 뭐가 문제냐? 난 통치행위였다. 처음부터 나오든가. 이걸 다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쓸쓸한 영혼이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 왜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열었을까? 이면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심리가 열리는데 피소차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도 안 안 나왔죠. 나왔죠. 오늘도 네.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이제 그 의견을 전할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좀 보수층의 결집을 그런 그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있거나 새로운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정치적으로도 한번 자기의 그 지지 세력을 모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그 했던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보자면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뇌물을 뒤로 받고 그런 거 하나 없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죄 지은 게 없음에도 말려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삼성인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헤지펀드 엘리엇이죠.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엮였다. 라고 하면서 말리고 엮였고 이런 국가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럼 진작에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자기 돈을 내서 만들어 놓은 500조가 그게 탐이 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재벌의 승계를 돕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승계를 도우면서 거기서 삥을 뜯어서 그것도 와서 다그쳐서 돈을 더 받고 추가로 네. 더 받고 하면서 이게 말이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소리입니까?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했잖아요. 네. 그 독대할 때 단순히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자료에 보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있다고 그게 하거든요. 뭐야, 이거는 뭐야. 정말 미끼를 직거래가 던져놓고. 됐다. 그리고 그 그렇죠. 사이에 최순실이 끼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특검의 수사를 좀 더 힘차게 만드는 결과가 되잖아요. 손수 변호사. 네. 내가 지금 그 기사를 읽으려고 네. 이 준비를 딱 하고 있었거든. 무슨 기사예요? 그거 지금 읽은 거 있잖아. 오늘 한겨레 일면 특종에서 계속 기사를 찾고 신년 있었어. 기자회견 네. 그 부분을 거의 뭐 뺨 때린 거거든 이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오늘 네. 나는 화장실 가면 항상 한겨레 신문을 들고 가거든. 근데 이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용 지배력 강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그 이동영 작가가 생각났어. 그 톡 하나 고 재벌 있잖아. 예. 거기 보면 사카린 밀수 사건. 예. 이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밀수하라고 해가지고 예. 그 밀수를 팔아가지고 밀수분 팔아가지고 반반 나눴죠. 반반 나눈 걸로 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박정희, 근데 이병철. 그들은 사카리를 밀수했지만 이거는 국민연금을요.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을 네. 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모아놓은 그 연금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사카린 이용한 밀수 거죠. 사건과 성격이 같다. 더 악질입니다. 삼성은 네. 이따가 좀 할 얘기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손수 변호사는 그 박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간담회 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헌재 압박, 또 하나는 보수층 결집. 예. 어제 내가 생방 나와서 말한 걸 봤나요? 어디요? JTBC?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 예. 영광이네요, 제가. 근데 저는 어제 나왔던 그 기자간담회를 한마디로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아직도 국민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지금 어제 별다른 것도 표정이 없어. 나와서 그거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마치 국민들을 아이 취급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면서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거야. 대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근데 나는 표정이 가증-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제3자 관찰자 시점으로 가증스러웠어요. 마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얘기 하듯이 하더라고.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위치에 그랬습니다. 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꼴이야. 기자들은 뭐고 그거. 아유. 근데 정말. 정 의원님 화장실 갈 때 한 개나 들고 가요? 네. 아, 난 조선일보 들고 가는데. 아 그래요? 예. 조선일보 가면 자꾸 나와. 누가 훌륭한 거야 이거? 그래요. 자, 삼성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또 중요한 게 그 정유라. 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신고를 해서 체포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 있니 없니 뭐 얘기하지만 자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정유라를 데리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말 것인가. 지금 정유라는 뭐 아이도 있고 뭐 불구속 해주면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특검팀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특검에서 뭐 이런 제안 거부했죠. 뭐 구속 불구속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조사하기도 전에 불구속 약속해주는 게 어디 있냐. 근데 그거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정유라가 결국은 저렇게 그 유섬나처럼 버티면 네. 몇 년 동안 못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차이점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수월하게 프랑스에서 이제 머물 수가 있는 여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이제 불법 체류로 이제 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그런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저도 동감하는 게 근데 그날에 주인공이 하나 있어 따로. 네, 누군지 알겠어. 예, 수화 통역하시는 통역하는 분. 제일 즐거워하신 거죠. 흥이 그분은 그 중에 전체 중에 제일 흥겹게 그게 하셨어요. 흥겨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연주였어요. 집시 연주, 이게 망원동에 네네. 이제 그 터를 두고 있는 그 5명의 이제 바이올린하고 예, 뭐 이제 봤습니다. 쭉 집시 다니는데 노래가 아니고 연주였다고요. 그 연주를 수화로 통역해요. 예. 아니 피리를 보면 피리 부는 것처럼 하고 기타 네, 치고 저도 드럼 몰랐어요. 수화 그렇게 치고 하는 거는. 너무 춤춰가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 명함 좀 그랬어요. 받아서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오더라고. 그래요. 수하신 분이. 그래.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김호준 총수가 촉이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보고 저는 그 못 나가서 TV로 이제 봤는데 다른 거 둘째 치고 딱 그 사람만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나 그 흥겹고 그리고 저는 지금 수어를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수어를 보면서 수어가 저렇게 아름답고 흥겨울 수 예.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즐겁게 예. 해줬고 수학 몇 가지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뭐 몇 가지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이거. 그래요? 안 보이지? 저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저는 이번 대선이 빨리 오는 바람에 조금 그런데 저는 수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지역구에
그 청각장애인 이두세 회장 꽤 알잖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실제로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은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어로 다음번에 21대 그 우리 총선에서는 제가 그 수어로 정청래 의원의 선거를 돕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같이 손수호 변호사 이게 뭐냐면 안 보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 이 뜻이야. 나도 그 다니면서 네. 한 3분 정도는 인사말 하는 거를 네. 나도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 까먹었어. 수어가요. 저는 그 어디서 이제 그 어디 체육관 체조 경기장에서 수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문 대표를 만난 거야. 그 문 대표는 날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옳은지 아셨어요? 그러는 거야. 저는 몰랐거든요. 둘이 서로. 갔는데 거기서 전 세계 이제 수어 관련된 사람들이 왔는데 수어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서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면은 여기서 그 미국 수어를 통역해서 한국 수어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서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 옛날에 수하였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수어로 우리 당에서 올려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어는 손과 이 모든 몸과 얼굴의 표정까지 다 움직이는 표정까지 거예요. 다 같이 하잖아요. 너무 표정까지. 아름답고 그리고 수어는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수호. 정가해서. 옛날에 수화였는데 수화라고 수어가 많이 됐어요. 했죠. 예. 하여튼 근데 그분은 방금 손 의원 말씀처럼 진짜 대화를 몸으로 하더라고. 진짜. 기타 치는데 그 보고 있어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랬어요 진짜. 예. 감동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듣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교텔레콤 참 좋은 가맥이 전화기 휴대폰 필요하신 분 번교텔레콤 연락하시고요. 이제 과메기 먹을 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메기 드시고 싶은 분들 참 좋은 가메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근데 뭐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던데 일단 손변이 이게 왜 위헌 논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두 분 의원님의 네. 견해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헌법 65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또 50조 역시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런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그게 무슨 권한 행사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그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기자 몇 명 불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의 그런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공직자들이 준비를 해서 기자들을 갑작스럽게 불러 모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직무의 범위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이 네. 그 이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논의하고 진행한 것 자체가 공직자에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불을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전에도 그 얘기했다가 또 댓글로 많이들 또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 뭐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제가 누구 밑에 가서 홍보 디자이너를 맡아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쯤이 될지는 이제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팀은 뭐 정권 교체를 위한 팀이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창당인. 네. 청래당 총재 정청래입니다. 지난주에 몇 명이라 그랬었죠? 청래당 회원이 40명, 50명 이랬는데.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지금은 네. 2,700명. 아, 일주일 만에 네. 2,700여 명이 늘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머 포탈 같아. 손혜원 의원도 입당했어요. 어제 입당했어요. 신입당원으로. 네. 그런데 저기 31일 날 네. 그 강당에 가셨죠? 네, 네. 강당에 가서 뭐 했어요? 막 창당식. 창당식 했어요. 창당 선언문 낭독했지. 인터넷 게시판에 막 의원님 사진이 막 올라와 저도 있더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제2의 3당 야합 등 이것을 길목을 잘 지키면서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우리 청래당이 이걸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울돌목 전사가 되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려보는 그 앞에서 했는데요. 한 500명 넘게 모였는데 그거 뭐 경찰 추산이야, 주최측 추산이야. 경찰 추산이고 총재 추산 아니에요? 제가 추산한 것은요. 네.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이 30여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30여만 명이 우리 청래당 창당을 위해서 운집해줬다. 우리는 이렇게 주최 측은 그래서 33만으로 계산했어요. 네. 근데 창당 선언문의 핵심이 뭐냐면 탁한 것이 가고 부패한 박근혜 권력 이 부역자들이 가고 맑은 것이 온다. 이게 청래다. 그리고 나라의 개념을 확대해 보면 이게 정청래다. 나라정 맑을청 올래. 그래서 우리는 다 정청래스럽게 나가자. 좀 민망하더라고. 올거리더라.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 총재님 사진, 총재님과 함께 난 너무 올거려서 조금. 그 팬카페 그런 목록이 있어요? 네. 완전히 무슨 새로운 신교가 사이비 종교가 생겨난 것 같아. 청래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청래교에 입교를 시켜요. 아이씨, 그러지 마요. 청래교. 그러지 마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요. 근데 2,700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고 이 숫자에. 근데 다 이렇게 뭐랄까 활동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예. 제가 쓴 글은 조회수가 1,500 막 이렇게 돼요. 예, 예. 유머 포탈 같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구라그한지. 자, 다음 주 5천 갑니까? 5,000 되면 다덩. 아니 10,000명까지 열어놓는데 5,000명이 되면 난 5,000이 딱 좋은 것 같은데. 5,000명 회복같이. 기념 동계 훈련 가려고요. 그런 거 가지 마요. 극기 훈련. 어디로요? 아직 장소 정해지지 않았는데 5,000명 기념 뭘 할 거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SNS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저도 한 타임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극기 훈련 하려고. 1박 2일. 동계 스포츠 연계재단으로 가죠. 네. 평창으로 갈까? 네, 좋네. 정청래와 5천 결사대. 네. 5천만 해요. 많아지 마. 네? 이거는 조금 비싸게 굴어야 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싸게 굴지 말라고. 5천에서 페이스북도 5천에서 닫잖아요. 5천에서 닫아. 5천에서? 네. 소수 정예로 가. 소수 아니거든요. 그러면 손혜원 청래당 신입 당원께서 그 주장을 좀 자유 게시판에 좀 써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제 말빨을 전혀 안 먹히겠는데요. 네, 선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그 게시판에 다 좋은 글만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손혜원 의원이나 저나 네. 거의 뭐 욕반, 뭐 칭찬반인데 우리 손수호 변호사는 다 좋은 글만 있어. 어우. 그리고 계속 고정으로 하는 거 찬성한다고. 네. 예.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넣으라고 난리야. 사진을 우리 앞에다가 아이고, 네. 사진 넣읍시다. 뭐 넣으면 되는 거지. 예. 정청래 의원님께서 약간 견제하는 눈빛으로. 그런 전혀 없어요. 얼굴 크기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네. 자, 두 분 왜 지난주에 31일 날 광장에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제일 앞에 갔어요. 갔었어요? 네. 예. 우리 저 대철이 형 봤어요? 봤어요. 그 한 20분간 연주했다고 하는데.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까? 네. 우리 전통악기도 같이 나와야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었고, 전인권이 안경을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본 것 같아. 앞에서 서로. 그래서 전인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 연주도 너무 좋았고,